사실은 10명 중에서 1명이 그렇게 혐오감을 일으켜가지고 나머지 9명이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실적으로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혐오라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그 노인들의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로 발전한 것이 내가 나가서 저기 해외 나가가지고 건설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대접을 안 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처음 자기가 얘기할 땐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나갔다? 그럼 거짓말이죠. 언제 나라를 위해서 나갔습니까? 밥 먹기 살기 위해서 나갔지. 직장이 없으니까 돈 벌어 나온 게 저부터라도 집이 없으니까 집 살라고 해 나갔어요. 당연하게 노인들이 경로석은 내 자리야. 원래 경로석은 몸 약한 사람까지 하는 것이지 젊은 사람도 몸이 약하면 앉게 돼 있거든요. 노인만 앉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 자리라고 호통을 치고 난리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노인들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라는 것은 사실은 젊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게만 만들어 놓은 것은 맞아요.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노인들 스스로 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노인들이 모범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너나 할 거 없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모범이 돼야 돼요. 왜냐 젊은 사람들이 본받게 된다고 세연져. 근데 모범이 안 되고 아니 늙은 게 무슨 벼슬한 거예요. 벼슬한 게 아니야. 늙은 게 나이 먹어가는 게 벼슬이 아니거든. 당당하게 대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노인들 나 정말 싫어요. 그런 사람들. 예. 젊은 사람들이 본받게 어른들이 해야 돼 행동을. 그래야지 그게 진짜. 어른과 어르신의 다른 점입니다. 그렇게 혐오감 느끼게 본인들이 어른이 거기서 나오는 뭐 거야. 합니까? 어르신이라는 말이 젊은이들 입에서 자동으로 어르신이라고 말이 나와야지 되지. 그렇지.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죠. 어른으로 행동을 해줘야 돼. 맞아. 그렇게 해주고 그거야. 그다음에 가장 가장 좋은 특별한 방법이에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없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지금 상대방도 어른 보면 인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기가 어르신이라는 말을 듣게끔 자신이 네. 해야 어르신이라 해주지. 근데 그냥 어른이면은 어른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 입에서. 어른이 어른다운 세상, 어른을 따르고 배우고 싶은 세상,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삶. 70대가 바라는 세상은 동화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말이죠.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제7부 70대에게 듣고 말하다. (60대는) (50대에게) 한창 때라 하고 (70대는) (60대에게) 청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대가 70대에게 말합니다. 10년만 젊었어도. 어쩌면 우리는 지금이 청춘인지 모르고 한평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세대를 살아온 70대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 사는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제7부 70대에게 듣고 말하다. 저는 40살 김병기입니다. 저는 75세 김광웅입니다. 저는요 77세 이윤옥입니다. 예, 저는 75세 권명안입니다. 70대 하면은 아무래도 정말 격변의 시대를 살아오셨던 그 세대입니다. 살아오신 세대고, 8.15 광복도 겪으셨고, 6.25 전쟁도 겪으셨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말 현대사의 큰 사건, 사고들을 많이 겪으신 세대인데요.
그때 당시 기억나는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해방둥인데요. 해방 2달 전에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듬해 부모님 같이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후에 고향은 진주인데 부산에서 쭉 성장했습니다. 저희 동네가 일본 사람들이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또래들도 거의 다 일본에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일본 말을 많이 썼어요. 이름도 일본 말로 부르고 그랬어요. 본명이 있긴 있는데 주로 학교에서 저 썼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많이 썼어요. 부모님들 자식들 간에. 저는 막내인데 우리 누나들이 학교 다녔기 때문에 거의 다 일본말로 소통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좀 알아들었지만. 그래서 이 동네는 그 동네가 좀 번화했습니다. 영도인데 거기 양복점도 있고 극장 무슨 구두방 은행 중국집 다 많았어요. 저는 고향은 개성이에요. 개성서 7살 때 피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선 대구까지 고생해가면서 지금도 어린 나이지만 생생해요. 예. 그래서 대구에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아주 어렵게 생활을 했죠. 완전 피난민들만 모여 사는 거니까.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오니까 많은 그래도 엉망이었어요. 사는 것들이. 예. 근데 서울서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착을 하는 거예요. 서울서. 그리고 하여튼 6.25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아주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생생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족 전부 다 다 개성에서 내려왔어요. 네. 개성서 6형제예요, 우리가 넷째인데 전부 다 내려왔어요. 아주 저도 뭐 해방전에 태어났지만은 일본 사람들 본 기억은 없어요. 어렸을 때니까 해방동이니까. 7살 때 전쟁이 나고 저 이제 피난을 가고 다시 또 1.4 때 피난을 못 갔어요. 못 가가지고 이제 그 인민군들이 아버지를 징발하려고 찾아다니고 다락에 숨고 그런 기억이 나요. 숨고 나오고 또 1.4 때 이제 피난을 못 갔기 때문에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때 어렸을 때니까 인민군들하고 같이 놀았죠. 얘네들이 구입할 때 후퇴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이 옆집 사람도 밭에 이제 밥 먹을 게 없으니까 콩 꺾으러 갔는데 이 불러가지고 걔네들은 죽일 때 들면 7명, 9명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죽여요. 그렇게 채워가지고 한 사람 부족하니까 그냥 세워놓고서 그냥 죽인 거예요, 그대로. 그때 저희 당숙모도 돌아가시고 참 많이 죽었죠, 6.25 때. 저희 작은아버지도 인민군에 이제 징발이 돼가지고 신의주까지 갔다가 거기서 도망갔어요, 3명이서. 도망가가지고 한 명은 오다가 인민군한테 잡혀서 죽고 2명이 살아오셔가지고 다시 육군에 군대 갔다 오시고 고생들 많이 했죠. 그 기억이 어렸을 때는 뭐 제가 7살 때니까 사실은 뭐 가면서 불나고 막 이런 거는 눈으로 봤어도 뭐 그렇게 크게 제가 어렸으니까 피부에 가서 닿는 거는 없죠. 전쟁 참혹한 걸 보긴 봤지만 그래도 굶고 막 그랬고 서울 올라가서도 한때 시장 가서 꿀꿀이죠 사다 먹고 또 뭐 냄비 가져가가지고 설렁탕 집에 가서 밥은 빼고 설렁탕만 갖다가 집에 와서 같이 식구들 나눠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자랐죠 그때가. 그때가 제일 그래도 천진난만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고향이 군산이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피난살이나 그런 걸 안 해서 보통 그냥 이렇게 뭐 고생은 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6살 때니까 이렇게 갑자기 막 비행기가 바로 머리 위에서 막 다니고 그러면 이렇게 밖에서 놀다가도 얼른 집에 들어와서 그 마루 있죠. 마루 밑에 들어가서 숨는 거 그거만 했고 노는 거는 이제 줄넘기 아니면 고무줄 놀이 또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땅 빼앗는 거 그런 거 놀고요. 그리고 7살 제가 이제 이건 기억이 나는데요. 7살 때 학교를 들어가는데 세라복을 입었어요. 옛날에 세라복 입고 학교 이제 입학을 하러 가는데 그 문 양쪽에 그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총 메고 다 지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알게 된 거고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때는 뭐 미군들한테 뭐 우유 받아 먹고 아니면 그때 미군들이 와가지고 뭐 장난감 같은 거 선물 나눠주고 그런 계획밖에 없어요. 그리고 탱크가 부서진 게 서울 시내도 맨 탱크가 부서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탱크 속에 가서 놀고 남자들이죠. 이거 용산 살았는데 전쟁 놀이 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도 뭐 하여튼 넘어올 때
막 생매장했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생매장. 해방과 전쟁, 그리고 격변의 현대사회까지 역사 속에 70대 인생의 발걸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어렸기 때문에 아이다운 천진남으로 자랐다는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뭉클하게 느껴지는데요. 가족이 전부이자 공동체였던 그 시절이 궁금합니다. 지금이랑 좀 다르게 그때 당시만 해도 형제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네. 지금은 뭐 이제 외동딸, 뭐 외동아들 이렇게 이제 가족 구성이 굉장히 단촐한데 당시 형제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네 분도 형제가 그때 당시 좀 어땠는지 어떻게 그 형제들과 어린 시절을 지냈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형제들이 적었습니다. 아들은 저 혼자 외동이고 위로 누님이 두 분 있었어요. 그 나이도 저보다 11살, 9살 많기 때문에 완전 저는 집에서 완전히 귀염둥이로 자랐습니다. 그 항상 부러운 게 친구들 보면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7, 8명 이렇게 됐다고 전부 다.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나는 왜 혼자냐? 한 쓸쓸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괴로울 때가 그때 애들 치고받고 좀 싸우면 형들이 와서 꼭 동생 편을 들어 나는 없다고요. 저는 외롭기 때문에 저 혼자 다 해결해야 돼. 그 누나들은 또 나이 많고 하니 또 안 되잖아요. 남자애들이니까. 그런 기회라서 설문 기억이 났어요. 왜 엄마는 나 혼자 낳았냐고. 저는 오남매인데요. 제가 장남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고장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고장할머니도 살아계시고 증자할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증자할머니도 살아계시고 할머니 살아계시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 할머니들이 제가 장남이고 그러니까 장손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여워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풍습이 지금은 대가족제도가 흐트러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보통 한 집이 4명, 5명씩은 다 가족이 있었고 많은 집은 9명까지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게 또 일손이었거든요. 시골에서는. 시골 내려가면 제가 장손이면 이제 인사를 다녀야 돼요. 그 인사 다니면은 장손 왔다고 꼭 술상을 받아고도 저를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항상 의뢰 가면은 어른들이 술상부터 내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하고도 꼭 사랑해서 겸상을 했는데 저는 혼자서 따로 할아버지하고 같이 겸상을 하면은 할아버지가 다락에 시골 다락에 꼭대기만 벽장 있잖아요. 벽장에서 꿀단지 내려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한 숟갈씩 이렇게 떠주는 그런 기억이 새로지 항상 어렸을 때. 이렇게 오남매 저는 장녀예요. 제가. 근데 제 위로 언니 둘이 죽은 바람에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저를 그냥 얼마나 유하게 그도 밑으로 이제 넷이 더 태어났지만요. 저 밑으로.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저기를 손녀딸을 잃는 바람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르는지 밑에 동생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심부름도 저는 안 시켜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뭐 한 집안씩 3대가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시부모님 모시는 거 정성 그것만 보고 자랐는데 지금은 너무 다르죠. 네.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네. 개성서 유치원 다니다가 갑자기 엄마가 짐을 쌓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엄마 이사가 이거 왜 짐을 싸? 내가 철없이 물었어. 피난 간대. 피난이 뭐야? 모르죠. 7살이니까. 가지고선 6형제였어요. 우리가 넷째고 우리가 한꺼번에 내려왔어요. 개성서 나오는데 말도 못했어요. 그 배를 건너야 이제 서울로 오는데 우리가 탈 배를 이제 그 배가 떠나면 우리가 타야 돼. 근데 배가 얼마나 사람이 밀렸는지 가다가 그만 홀랑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다시 돌렸어요. 돌려가서는 기차를 타고 그 기차는 뭐냐면 하물칸이에요. 겉에는 이렇게 하물을 싣고 그 안에 사람 들어가게까만 이렇게 해서 숨도 못 쉬고 숨 쉬면은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성서 대구까지를 내려갔어요. 그렇게 같이 모여서 어린 시절 자라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지금이랑 비교해서 좀 더 그때 당시에 대가족 제도가 이래서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정이 있어요. 정. 이게 내가 아프면은 다 보호해주고 이 사람이 또 가서 보호해주고 끈끈한 그 가족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핵가족이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나도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 어르신께서 어린 시절에 위에 어른들이
얘기하고 시키고 하는 거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입장이 바뀌어서 예. 아래 세대에게 시키고 가르치고 하면 반응이 어떤가요? 반발하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이제 어렸을 때는 어른들은 거 다 받아들이고 막 그랬었는데 한 20대 되니까는 반발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게 맞는 건데 어르신들 꼭 이렇게 하거든요. 꼭 우기고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속에서 막 불이 나죠. 열불이 나죠. 그 문제가 퉁퉁거리고 막 하고 결국은 이제 막 대들고 그런 경우도 생겨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아버지한테 대들고 막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고 막 대들고 그랬거든요. 그 지금도 제 자식들 보면은 어떤 데 가면 저한테 대들거든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하냐고. 저도 그때서는 뭐라 그러지만 나중에 또 가만히 지나고 보면 또 제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럼 네가 그때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로 끝나는 거죠. 가족들이니까. 그때는 문제 가시더라고요. 아빠 그때 내가 그랬지 않냐고. 그게 맞지 않냐고. 그래 네 말 맞아.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가족들 간에 그렇게 제절로 흘러가고 옛날에 지금 이제 세대에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세대들이 버르장머리 없고 그런 데 덤빈다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절 보고 그랬거든요. 저는 자식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어른한테 막 대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도 들었거든요. 가끔.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야단 맞고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시대만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질 뿐이지 문제성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듣기가 공감이 되고 공감이 이해와 소통으로 더해가는 순간 함께 들어주세요.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대가족 속에서 소통하며 살아온 70대지만 지금 핵가족 안에서의 소통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찾은 소통의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 계신 네 분 같은 경우는 다른 세대와 접할 때 이제 뭐 동료분들 아니면 또래 집단에서의 뭐 만남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아래 세대들을 이렇게 접할 때 느끼는 점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참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 좀 소통이 안 된다. 서운하다. 이런 경우가 좀 있으실까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윤옥 선생님 먼저. 네. 근데요, 우선 이 소통의 문제예요. 우선 예를 들어서 제 사례를 들을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집살이를 참 길게 했어요. 고생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고부간의 갈등 많이 겪었지만 나도 내가 자식을 낳아서 며느리를 얻게 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터득을 했어요. 며느리 말을 무조건 설상 잘못했어도 좋게 야단을 치지 말고 좋게 그래 야 잘했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해봐가면서 내가 이제 가르쳤거든요. 반대로 우리 며느리 둘이 얼마나 저를 잘하는지 몰라요. 사랑하고 도와주고 인정을 해가면서 설상 잘못했더라도 그걸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180도 달라져요. 우리 시어머니는 어쩌면 시어머니 같이 친정 엄마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 하기 나름이에요. 그것도 제 기업 제가 받는다고 어른들이 하기 나름대로 따라와요. 우리 어른들이 한 발짝 나아가서 사랑으로 토닥거려 주세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절대로 며느리 간에 고부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른들이 지하철에서 아까 왜 어른들 양보 얘기하잖아. 애들이 양보를 젊은 사람들이 해주면은 고맙다는 이 감사해 고마워 소리 이걸 한마디라도 나 어떤 날 지하철 탈 때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하면은 고마워 하면은 참 마음이 좋을 텐데 당연하다는 듯 탁 앉은 거 그런 노인을 보면은 막 속상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윤옥 어르신께서는 본인이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대가 그거를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든지 들을
마음이 없으면 그게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건 한마디로요. 사람 됨됨이가 대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어른들이 말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을 다 따라옵니다. 근데 아무리 할게도 우유독종이야. 넌 그래, 나 이런다. 이런 식으로 나온 애들은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아주 완전 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은 따라와요. 저는요, 아이의 며느리 편이에요. 예, 며느리 편이에요. 한 번은 결혼해서 이제 한 몇 달 됐는데 며느리 전화가 왔어. 어머니 어쩌고. 그래 뭐 어쩌고 하는데 약간 우는 목소리가 울으면 너 은성아 너 우니? 그랬더니 예. 그래서 왜? 야 옆에 저기 있냐? 제 성우 있냐? 아니요.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는 거서. 근데 왜 울어? 그랬더니 뭐 어쩌고 그런데요. 제가요 뭐 오빠가 뭐 어쩌고 해서요. 어쩌고 그래서 아유 걔는 근데 왜 그러니 걔는 난 걔 싫어 진짜.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걔 왜 그래? 걔 안 그랬지 않나? 너 연애할 때는 안 그랬잖아. 그랬더니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막 그런데 그래서 야 남자든 다 그래. 아유 야 결혼 전에는 너한테 미끼 던지나 그랬지. 결혼했는데 뭐 더 미끼 줄 게 있냐? 그냥 하는 소리지 뭐 남자들 다 그래. 나는 걔 정말 너무 싫어 걔 진짜. 그러면서 그리고 나도 니네 시아버지랑 많이 싸웠어. 신혼 때는 서로 맞추려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 권명환 어르신께서는 자녀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 둘인데요. 큰애가 결혼 안 했어요. 네, 둘째는 하셨고요. 둘째는 했고요. 네. 또 이제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이 며느리를 대하는 게 또 다르실 텐데 혹시 좀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그 전통사회에서의 이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를 제가 다 공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예 들어올 때 그런 걸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그냥 엄마 아빠로 부르라고 그래라. 불러라.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로 불러요. 집에 부르고 뭐 또 지금은 제가 술을 안 하지만 그전에 술을 좋아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예 오면은 제가 좋아하는 술을 사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술을 한잔 하기 때문에 뭐 며느리하고 같이 술 한잔 하고 또 집사람도 같이 한잔 하고 주말 되면 손주 데리고 와서 자고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주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런 관계 전혀 없죠. 그거는 이제 자기 헐다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갈등은 어차피 가족 간에도 아주 진짜 가족 간에도 생기는데 혈족 간에도 생기는데 하물며 문화가 다른 딴 집에서 온 사람하고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어머니 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어머니예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처가 세려면 장모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장모고 어쩔 수 없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자라온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음식 입맛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갈등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들어와서 서로 좋아롭게 그걸 이겨나가고 하는 방법은 각자가 나름대로 노력하게 딸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노력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결심을 가져야죠. 그런 결심을 가지려면 자기 스스로 단단하게 마음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한날 한시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대 안에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족 속에서도 그러한데 남들과의 사이에서는 더 어렵죠. 노인을 바라보는 좋지 않은 시선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한참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뉴스에 오르내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혐오라는 그 단어거든요. 특히나 이제 젊은 층에서 어떤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뭐 이제 노인 혐오, 소속된 그 세대 아니면 그 집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이나 좀 적대시하는 표현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노인 혐오라는 얘기. 네. 예.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좀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그게 뭐 이제 그 혐오 사실은 10명 중에서 1명이 그런 혐오감을 일으켜가지고 나머지 9명이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실적으로는. 뒤집어 쓰는 건데 그런 경우를 저희 옆에 사람들 얘기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혐오라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그 노인들의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로 발전한 것이 내가 나가서 해외 나가가지고 건설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대접을 안 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처음 자기가 얘기할 땐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나갔다? 그럼 거짓말이죠. 언제 나라를 위해서 나갔습니까? 밥 먹기 살기 위해서 나갔지. 직장이 없으니까 돈 벌어 나간 거. 저부터라도 집이 없으니까 집 살라고 해외 나갔어요. 해외 나가면 1년이면 집을 하나 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해외 나간 거거든요. 실제로는 제가 무슨 애국심이 있어 나간 건 아니죠. 그때 당시에 해외 나가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면 해외 나가기 힘들 때 나라 돈으로 그냥 회사 돈으로 해외도 갈 뿐더러 나가면 뭐 돈도 안 쓰고 한 1년이면 집 사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사실은 나라의 국가 발전이 이루어진 건데 그것이 마냥 자기가 뭐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이 보고 너희들이 좀 잘 사는 것이 내가 나가서 해외 나가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이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제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피땀 흘린 거지 그 젊은 사람을 위해서 피땀 흘린 건 아니에요. 그거를 자각을 한다면은 젊은 사람들 잘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연하게 노인들이 경로석은 내 자리야. 원래 경로석은 몸 약한 사람까지 하는 것이지 젊은 사람도 몸이 약하면 앉게 돼 있거든요. 노인만 앉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 자리라고 호통을 치고 난리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노인들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라는 것은 사실은 젊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게만 만들어 놓은 것은 맞아요.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노인들 스스로가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스스로가 노인들이 좀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데서 깨닫고 경험을 하고 이것이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내가 해외 나갔던 것이지 그게 무슨 애국심의 발로다. 거기에 결부시켜가지고 그냥 상영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노인들이 모범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너나 할 거 없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모범이 돼야 돼요. 왜냐 젊은 사람들이 본받게 된다고 세년전. 근데 모범이 안 되고 아니 늙은 게 무슨 벼슬한 거예요. 벼슬한 게 아니야. 늙은 게 나이 먹어가는 게 벼슬이 아니거든. 당당하게 대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노인들 나 정말 싫어요. 그런 사람들. 예. 젊은 사람들이 본받게 어른들이 해야 돼 행동을. 그래야지 나도 이러면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무슨 나이 먹은 노인이 무슨 벼슬한 것까지 이러고 야야 일어나 좀 넌 노인 앞에 딱 서 있는데 이거 보이지도 않냐?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돼 노인들이 일어나라고 하기에 앞서 노인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진짜. 어른과 어르신의 다른 점입니다. 그렇게 혐오감 느끼게 본인들이 어른이 거기서 나오는 어른이 뭐 거야. 합니까? 어르신이라는 말이 젊은이들 입에서 자동으로 어르신이라고 말이 나와야지 되지. 그렇지. 어른 그러면 그거는 벌써 혐오감 느끼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많이 봤어. 애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고. 그냥 냉수 마시면 손주들 앞에서 냉수 마시면 그대로 딱 흉내내요. 네, 보면은 바로 와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옆에 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요.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써야 돼요.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죠. 어른으로 행동을 해줘야 돼요. 맞아. 그렇게 해주고 그런 거야. 그다음에 가장 가장 좋은 젊은 방법이에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게 돼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중요한 건 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지금 상대방도 어른 보면 인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다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래 하도록 지도를 해줘야 돼요. 자기가 어르신이라는 말을 듣게끔 자신이 해야 어르신이라 해주지. 근데 그냥 어른이면은 어른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젊은이들 입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스로 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맞아요.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사회에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근데 그런 분들 일부 같아요. 일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개는 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부는 그랬지 무시한 사람들 외에는 안 그렇다고요. 제 생각에는 어르신이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르신이나 어른이나 지금 현 사회를 보면 반반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긍정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보면은 일부분 제가 볼 때 일부분 한 1, 20% 10% 정도 일부분이에요. 다른 그렇지는 않아요. 꼰대라든가 이런 말을 올리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몇 명 안 돼요. 제가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한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서 얘기들 해보면은 정말 감명받아요. 젊은이들이 참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건전하고 어른들 존경할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존경하지 않은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순간에. 왜? 한 사람이 잘못 행동해가지고. 다 싸잡아서도 뭐.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되면 확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혐오감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 그 친구도 사실은 속마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는 사람 없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고. 그런 데서 볼 때 모든 어른들이 다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요즘은 뭐 노인복지관도 많고 그렇잖아요. 거진 다 지금 노인네들이 그 복지관이라든지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가서 그냥 뭐 노는 것만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과정을 많이 인문학적인 과정을 많이 개설을 해서 노인들을 교육시킬 필요성도 상당히 있어요.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소통의 방법이 될까요?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 기획 세대 공감 듣고 말하다. 어느 세대에도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사람마다 그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70대가 만들어가는 일상의 삶, 어떤 다름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가 있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여러 가지 그 노년에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러한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또 배우고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여기 계신 네 분 같은 경우도 뭐 노인복지센터나 그 관련된 기관에서 또 같이 뭐 활동을 하셨고 지금도 이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래도 이 지금 70대 중반의 나이시지만 아주 젊었던 20대, 30대를 지나오신 분들로서 그 노년을 처음 맞았을 때 좀, 어느 순간, 나는 이제 그 노년기에 접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셨는지. 자기 본인이 나이 들었을 때는 언제냐, 아무 그런 말이 있었는데, 상대방을 보고, 야, 이쁘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올 때는, 내가 노인 됐구나라고 느끼면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사람한테 좀 이렇게 인색한, 정을 주기 인색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을 주게 된답니다. 자연스럽게. 이쁘다. 아니, 뭐 사줄까?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럼 꽃이 막 펴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꽃 예쁘다라든가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면 좀 나이를 먹었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좀 이렇게 남을 이렇게 점수 많이 주는 것도 좀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남한테 점수를 많이 주게 돼요. 많이 주게 되고 좀 젊은이들을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게 좀 점점 그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풍요로워지죠.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이제 노인이 된다는 생각.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아니야 지금은 80대야 노인이야. 나는 아직 노인 아니야. 그러기도 하고. 예, 가끔 그래요. 나 지금 일 하잖아. 여기서 일 다 잘 하잖아. 일 잘 하니까, 이 복지사 젊은 애들이 시키는 대로 일 다,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다 해주니까, 나는 노인 아니지. 지가 혼자 그러고, 그래요. 어르신께서는 어떠셨나요? 그 노년을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구나라는. 나 솔직히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왜? 저는 굉장히 성격이 명랑하게 살고 또 그냥 항상 일을 하니까 즐거워요. 그렇죠. 지금도 복지관에서 또래 지키는 일을 하거든요. 1층에서 안내데스크 그거 하고 3층에서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나이에 일을 한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이 없어봐. 갑갑해서 못 살아요. 막 미칠 것 같아. 근데 아침에도 난 오히려 오전반 오후가 있으면은 난 오전 택해요. 왜?
젊은 사람을 대열에 껴서 나도 지금 출근한다. 이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출근해요. 너무 좋아. 또 노인복지관에 나오면 또 잘해주고 나도 또 상냥하게 잘해주니까 나 노인인가 할 정도로 세월아 가지 마. 난 늙기 싫어. 나 이대로가 좋아. 이런 마음이 자연적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일이란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성격이 낙천적이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늙었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어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접하는 사람들이 신혼 후보들을 접을 많이 하니까 내가 마음이 굉장히 접어지는 것 같더라고. 행동들이. 그래서 이거 나는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모르겠고 좀 경계점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긍정적으로 젊게 살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아니 피로한 것도 못 느끼고 즐기게 살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르신께서는. 노인복지관 나오고서부터 노인네를 느꼈어요. 그러냐면 그전에는 뭐 젊은 사람들하고 섞여가서 지내니까 나이 든 걸 모르다가 거기 이제 노인네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진짜 내가 거기서 노인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점도 또 있고 한 번은 전철에서 앞에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제가 내가 나이가 벌써 이제 자리 양보받을 나이가 됐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그때 처음 이제 느꼈는데 그때는 순간적으로 느꼈고 정말 이제 피부적으로 와서 닿기 시작한 거는 노인복지센터로 나와가지고 같이 활동하게 되면서부터 내가 이제 노인이네 이렇게 느끼게 됐고 이제 그거 정신적으로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고 육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건 이제 조금씩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다가 딱 바치는 돈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그리고 또 하나씩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뭐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그전에는 진짜 젊은 시절에는 뭐 하나 손에서 놓치는 적이 없었어요. 전 손에 드는 거 일체 한 놓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뭘 자꾸 놔요. 내 몸에서 떨어지면은 그건 내게 아니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벌써 육체적으로 많이 정신하고 마음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마음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데 지금은 주먹보다 마음이 먼저 나가는 거죠. 이제 주먹이 못 따라오는 게 마음을.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뭐 그건 자연의 현상이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치 않아요, 그대로.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고 나이가 젊다고 맞아요.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은 여기 계신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건데 죽음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준비해놨어요. 왜? 언제 갈지 모르잖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걸 누리고 다 복을 누리고 살았으니까 아무 데 가도 여한이 없어. 나는 갈 때까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이 설사 온다 할지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가리라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무서움이 없어요. 저희들 동창들 만나 그러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사진 잘 나온 거 있으면 야 이거 영정 사진 하자. 그리고 하는 지가 좀 10년 됐어요. 영정 사진 찍어놓은 거 써먹자고. 그리고 금년에 제가 그거를 하려고 지금 병원에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보건소 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 있지 않습니까? 왜 연명 의료 거부 그런 거 신청하는 거 그 18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금년에 우리 주변 사람도 서너 명 한 사람이 있어 병원에서 보건소 가서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보건소 가서 하려고요.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 정말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산소 호흡기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을까 모르잖아요.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 연명. 뭐 가족이나 부, 명예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하달까? 그 우리 집사는 저보고 천하태평이라 그래요. 그 성격이 낙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래서 집으로 오면 이제 집 사람한테는 경제권 다 주고 있으니까 뭐 괜찮을 거고 저는 죽음에 대해서 별 그게 생각이 없고 뭐 이대로도 관계없다. 아무튼 내 생각하는 거는 현재 상태로 생활하다가 나이 들면 죽는데 조용히 아무 가족에 폐끼치지 않고 그럼요. 갔으면 싶다. 지금 저는 진짜 마음이 편합니다. 걱정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 단지 애들 둘이 결혼하기 게 제일 걱정이죠. 저는 언제부턴가요? 집에서 나올 때 있죠. 나올 때 항상 한번 휙 둘러봐요.
왜?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죽었어.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거 치우려면 얼마나 그럴까 싶어서 그냥 깨끗이 하고 나오고 한번 휙 돌아보고 못 들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제가 금년부터 하는 것 같아요. 몇 달 됐어요. 괜히 오늘도 나올 때 샥 정돈해놓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이 들면 아무래도 죽음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걸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50대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정년 퇴직하시던 그 55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끔도 그런 얘기 해줘. 너 아버지보다 20년이나 더 살았다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부터 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왔고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인가 생각을 참 많이 해왔어요. 예, 여러 가지 많이 해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책에선가 한번 옛날에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동화작가 마혜송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가족들을 한 번씩 보면서 돌아보면서 빙긋이 웃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가장 행복한 죽음이죠. 근데 사람이 죽을 땐 대개 보면 고통 속에 죽거든요. 고통 속에 어차피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이겨내고 죽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고통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또 내가 지느냐 아무리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환자였을 때 그런가 보죠. 죽음 앞에 그럼요. 죽음 앞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제 동료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 막 아들한테 나 안 살려준다고 야단을 치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마 선생님이 웃고 돌아갔던 얘기를 보면서 과연 죽는 것이 뭔가 그러면 어차피 죽음은 고통이 있긴 하거든요. 고통의 극치가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죽음을 이겨내는 방법이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쭉 해와가지고 이 세상에 남길 것이 뭐냐 뭐 사람은 뭐 이름을 남기고 뭐 호랑이 가죽을 남긴다는데 어차피 지금 제가 뭐 이름을 남기긴 틀렸어요. 그죠? 이름을 남기긴 틀려서 가죽이라도 남기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저는 그냥 뭐 신기증이고 다 했어요. 장기기증이고.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뭘 느꼈냐면은 이 몸을 온전히 갖고 야겠다. 그리를 남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가족한테 아까 말씀하셨지만 폐를 안 끼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와서 보니까는 폐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족한테 폐를 끼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족한테 폐 안 끼치고 나만 조용히 가고 싶다 그러지만은 사람이 살았는데 가족하고 인연이 있는데 그 나 혼자 간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이게 무슨 뭐 이름을 남겨서 역사에 남고 그러진 않을지라도 비록 잡초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족들한테는 그래도 좀 뭔가가 우리 아버지 잘 돌아가셨다 하고 그런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가족, 친구, 동료, 새로운 관계 속에서 여전히 삶의 토양을 가꾸는 사람들. 돌아보며 가장 빛났던 시기를 떠올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의 항로 위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30대가 70대 분들께 질문한 게 하나 있어요. 들어보시고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37살 김미영입니다. 70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그리고 인생에서 즐거웠던, 빛났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 행복하신지, 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빛났던 순간이 언제인지.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정말 빛났어요. 22년간 교직이 있었는데 여자고등학교에서 그게 제일 지금도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그거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도 그게 얼마나 보람 있고 정말 참 즐거웠는지 그래서 그게 가장 빛났던 22년 교사직 할 때. 그 지금 질문하신 분이 70대에서 가장 즐거웠던 게 뭐 어떤 때냐고 묻는데 그렇죠? 이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냐 그러는데 사실 저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긴 적이 있어요. 그럼 막 죽음이 막 임박한 적이 있었거든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건 사실은 즐거웠던 게 아니고 제일 후회스러운 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이 내가 평상시에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어린 시절께 그냥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요. 영화 필름처럼 한순간에 싹 지나가요.
그런 경험을 제가 사실 거의 뭐 인사 비슷할 정도까지 들어가 봤었는데 즐겁다고 물으니까 갑자기 뭐 생각이 어떤 게 즐거우느냐. 뭐 남자들 따지고 보면 즐거운 건 사실은 결혼한 날이 제일 즐거웠어요. 와이프하고 뭐 연애하다가 결혼한 날이 제일 즐거웠고 그때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첫애 생기니까 또 즐거웠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뭐 해외 나가서 고생해가지고 내 집이라고 하나 딱 사니까 뭐 집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했고 왜 이제 내 집을 가져가지고 집을 꾸밀 수가 있으니까 그런 때가 가장 즐거운 거죠. 그리고 이제 손주 태어나고 그런 때가 가장 인생이 즐거운 거고 근데 그건 내가 살아서 이제 이게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젊은 분이 지금 묻는 걸 아마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 같은데 가장 즐거운 건 그래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손주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이제 뭐 전 집에서 이제 제사 지내니까 제사 지내는데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와서 왁자지껄할 때 그때가 사실은 그 어떤 기쁨보다도 그 이 편안한 행복 말하자면 잔잔하게 가족들이 같이 음식을 같이 나눌 때 뭐 같이 술 한잔하고 떠들어서 거기가 막 떠들고 같이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눌 때 이렇게 옆에서 이러고 보고 있으면 아주 그 편안한 그런 행복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가장 즐거울 때는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삼남매 옹기종기 앉아서 어릴 때 거들어주고 먹이고 그냥 삼남매가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주 건강하게 다 키웠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화목하게 사는 거 우리 가정에 그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니 해도 가끔 생각을 해요. 그때가 참 좋았다. 그냥 무조건 엄마 찾잖아. 셋이 앉혀서 이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냥 뒷바라지 할 때 그때가 여자의 행복이 제일 큰 거예요. 뭐니 해도 남편 뒷바라지, 애들 뒷바라지. 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태 살아오면서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몸에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결혼도 했고 첫 연애한 사람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부인도 건강하고 애들이 둘인데 다 나름대로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큰 후회는 없고 큰 재산도 없지만 죽고 나면 애들 똑둘이 갈라 해라 그랬어요. 하고 현재대로 계속 있다가 생활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만난 네 분의 70대는 언제든지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소소한 행복의 진가를 아는 이웃이었습니다. 그 이웃이 또래에게 전합니다. 밖으로 나아가라고. 함께 어울리자고. 여기 계신 네 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더 그렇게 젊게 보이시고 또 젊게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방송 들으시는 70대 또래분들께 좀 이렇게 건강한 사회활동을 하니까 뭐가 좋다라고 한 가지씩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정신적으로 활발해지죠. 왜냐하면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씩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게 되면 그냥 빨리 늙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늙지 않고 하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뭐 남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활력을 찾으려면 사람이 언제 갈지는 건 그건 뭐 하늘의 뜻이니까 그건 뭐 관계없는 거고 그때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해야죠 뭐든지 하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방법이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게 되면 점점 더 처져가지고 결국은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늙었다는 기분이 별로 안 들어요. 저도. 그렇고 제 나이를 잊어버렸다고. 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다고 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게 보인다. 행동도 그렇다. 내 마음 자체가 갖다 젊게 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늙는 것 같아. 행동도 그렇고. 그리고 또래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즐거워요. 예. 사람들 여러 사람 대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즐겁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우선 일을 하니까 젊고 전 음악을 좋아해요. 집에 딱 들어가면은 항상 전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놔요. 어떤 음악이냐? 팝송.
팝송을 60, 70년대 한참 유행했던 팝송을 양쪽 방에다 틀어놓고 설거지 하면서 청소하면서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하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우울할 수가 없어. 내 자신이. 그래서만 늙지 않나 보죠? 그리고 즐겁게 살아요, 항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해요. 그 이제 우리 그 취업센터 10명이 다 앉아서 이제 다 꼭 그 말을 물어봐요. 그 복지사 그 직원이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달에 뭐 근무하면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어땠습니까? 물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저는요 이 일을 하면서 우선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 이제 출퇴근하면서 일을 물어보는 거죠. 소감을. 그래서 약 눈을 뜨면요. 내가 어디 소속감이 있다는 거. 소속감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막 활기가 차진 아침에 일어났다 하면 그러면 이제 오잖아. 와서 일을 하고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 계속 해나가는 거죠. 이제 직장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뭐 지금 제가 이제 그 팝방송국에서 DJ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것이 직접 대면은 안 하지만 방송을 하려면 이제 원고를 써야 되고 원고를 쓸 때면 그 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음악을 내보내려면 음악도 거기에 맞는 음악을 내보내려면 하나 고르려면 밤을 새가지고 이제 노래를 고르거든요.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것도 많겠지만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많이 충전이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방송 일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 물론 직접 대면을 하니까 그런 대면할 때는 영화 도슨트가 좋아요. 영화 도슨트는 지금 젊은 사람들 나가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활동적인 거 또 나가서 뭐 사실은 뭐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손주들한테 들었냐면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나서부터 대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종교 생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뭐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밖에 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종교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노인애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배우고 컴퓨터 못하고 그러면은 손주들하고 세대격차가 뭐 생기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고 또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이해를 하려고 지금 6.25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 우리가 그런 영화 같은 걸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책도 읽게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주들도 뭔가 항상 책을 읽어야 돼요. 그 책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강조고 저 자신도 그렇게 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거고 끝까지 이렇게 목숨 있는 한은 그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쭉 해나가서 깨끗하게 정말 생을 마감하는 것이 보람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끝까지 좀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할 거예요. 안 놀고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복지관에 나가면은 건강해지니까 아래층에서 식권 발급회로 나가면은 내가 이제 즐겁게 대해주니까 어머 미소 천사 나오는데 나보고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즐거워해요. 그래서 즐거워요. 여기 하루 동안 3시간 동안 일하고 들어가는데 요 3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내일도 일하지. 요 일한다는 거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